아빠, 제발 이 동네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딸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 수레를 끌던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돌아섰죠.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엔 딸이 상상조차 못할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딸은 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방을 열었던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엔 8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과 함께 평생 무시해온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럭셔리 편집샵 라메종의 2층 VIP 라운지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죠. 오늘은 1년에 단 4번뿐인 VIP 고객 프라이빗 세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지우는 화이트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입고 고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오갔어요. 32살의 그녀는 이 매장에서 5년째 MD로 일하며 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인 40대 후반의 여성이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가방 작년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설명했어요. 가죽 재단 방식이 달라져 더 가볍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이 컬러는 한국에 딱 15개만 들어온 한정판입니다. 벌써 700만 원어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구부정한 허리에 바랜 작업복을 입고 폐지 가득 실린 낡은 수레를 끌고 있는 6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이현수였습니다. 어머, 이 동네에 저런 분이 왜 돌아다니는 거야? 한 고객이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어요. 옆에 있던 동료 혜진도 창밖을 보더니 지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저 아저씨 내 아버지 아니야?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고급 와인을 따르던 손에서 잔이 기울어져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황급히 매장을 나섰어요. 지하철역 부근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뒤편에서 박스를 수레에 싣고 있었죠.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땀에 젖은 얼굴. 그 모습이 지우의 눈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 회사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현수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지만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 미소는 금방 굳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도 봤다는 지우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만 했죠. 지우는 가방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주고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여보, 오늘 아빠가 또 회사 앞에 나타났어. 우리 진지하게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이지우는 남편 강태준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35살로 중견증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명품 시계를 찬 손목, 그리고 항상 타인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특징이었죠. 맞은편 의자엔 이현수가 작아진 몸으로 앉아 있었어요.
방금 씻고 나온 그는 10년도 더 된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수건으로 대충 닦은 흔적만 보였죠. 장인어른,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버지 이현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폐지라도 줍는 거란다.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폐지 주어서 뭐가 남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존심 지키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의지하기 싫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현수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는 딸을 바라보았지만 지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그렇게 힘들었니? 아빠, 저도 이해해요. 아빠 입장도 알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 사업하시거나 의사,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저만 아빠가 폐지 줍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테이블 위에 팜플렛 2장을 펼쳐 놓았어요. 그건 경기도 소재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쪽은 한 달에 120만 원이고 이쪽은 150만 원입니다. 저희가 나눠서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식사도 나오고 친구들도 생기실 거예요. 태준의 말투는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사무적이었습니다. 지우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아빠, 거긴 시설도 깨끗하고 좋대요. 제 회사 선배 부모님도 거기 계신데 만족하신대요. 아빠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현수는 팜플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환하게 웃는 노인들과 깔끔한 시설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구나. 이 동네가 익숙해. 그리고 너희 근처에 있고 싶다. 태준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저희가 무리해서 이 아파트 대출 받아 산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 낳으면 방 하나 더 필요하고요. 솔직히 세 식구가 이 좁은 집에서 사는 게 한계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집은 태준과 지우 부부가 결혼하며 무리하게 대출받아 마련한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매일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현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현실주의와 체면치레만이 가득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의 뜻대로 하마. 정말요? 아빠.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팜플렛을 정리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시죠.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워 보였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패배한 군인 같았죠. 방문이 닫히자 태준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우리도 숨통 트이고 장인어른도 편하시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이현수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고
지갑 속엔 딸이 어렸을 때 그린 아빠 그림이 오래되어 바른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빠. 어린 시절 지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문구였죠. 현수는 그 그림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그림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눈물을 닦고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 뒤 라메종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지우의 하루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본사에서 급작스럽게 긴급 회계 감사가 들어왔어요. 2시간 뒤 지우는 본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위엔 본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이지우 씨 앉으세요. 본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본부장이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VIP 고객 박선영 씨의 예치금, 입출금 내역서였어요. 박선영 고객이 지난달 20일 날 5천만 원을 예치하셨어요. 한정판 가방 예약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돈이 이틀 뒤 인출됐습니다. 이지우 씨 명의 계좌로요. 네, 그럴 리가요? 지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CCTV 기록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당신이 사무실 컴퓨터로 송금 처리를 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분명 지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분명 자리를 비웠었어요. 동료 혜진이 급한 일이 있다며 잠깐만 자리를 봐달라고 했었죠. 그때 혜진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했던 걸까요? 혜진이가 제자리에서 한 거예요. 저 그날 창고 정리하러 갔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인사팀장의 차갑고 건조한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고엔 CCTV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은 혜진뿐이었죠. 이지우 씨, 지금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겁니까? 김혜진 씨는 10년 경력의 모범 직원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 일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본부장의 말에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혜진은 선배였고 회사에서 신뢰받는 직원이었거든요. 박선영 고객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오늘 안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변상하고 당신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5천만 원을. 당장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그녀가 1년 내내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어요. 밖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 그녀는 남편을 만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태주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야? 응. 이틀 안에.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어요. 우리 집도 여유 없어. 이번 달에 아파트 대출 이자만 150 들어가고
적금도 빠듯하게 넣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2천? 지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떡해? 3천만 원이 부족한데. 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부탁은 못해?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빠한테? 폐지 주어서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말도 안 돼. 그래도 가족이잖아. 알아보기라도 해봐.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빌리실 수도 있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버지의 슬픈 눈빛도 함께 떠올랐죠. 자신이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혜진과 마주쳤어요. 혜진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기를 아는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하루 전 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벽엔 지우가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들이 색바랜 채 붙어 있었죠. 옷장을 열었지만 돈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업복 3벌, 오래된 점퍼 1벌, 낡은 정장 1벌이 전부였습니다. 서랍도 뒤졌지만 몇천 원짜리 동전과 마트 쿠폰만 나왔죠. 그때였어요. 옷장 맨 아래 칸, 낡은 이불더미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자 그건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었어요. 곳곳이 해진 표면과 녹슬은 자물쇠. 하지만 무게감이 묘하게 무거웠죠.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 걸쇠가 느슨해진 탓이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투명 파일에 보관된 공식 문서였죠. 그녀가 때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 읽기 시작하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공정 특허권 양도 계약서. 계약 당사자는 이현수와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 H전자. 계약 일자는 2005년. 무려 18년 전이었습니다. 초기 기술료 50억 원과 매출의 0.3% 로열티. 지우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지난 10년간의 로열티 입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매년 10억 원이 넘는 돈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장. 마지막 장을 펼치자 잔액 82억 3천만 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폐지 줍는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고 반도체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숨겼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검게 그을린 피부에 투박한 손, 낡은 점퍼를 입은 고물상 주인 서민재였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앉은 지우를 보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었어요. 오늘 현수 씨 방을 뒤졌죠? 도난 사고 대비해서 방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두었는데 오늘 알림이 왔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현수 씨는 H전자에서 가장 촉망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연봉만 2억이 넘었고 스톡 옵션까지 받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품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친구들 앞에서 부잣집 아이처럼 과시하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혀서 계산을 못한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아이는 집에 와서 왜 우리 집은 친구 집보다 못 사냐고 소리를 질렀죠. 현수 씨는 그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내 딸이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며 엄청 슬퍼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다음 날 현수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특허권을 팔아받은 돈을 전부 은행에 묻어두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딸아이한테 가난이 뭔지 가르쳐주고 돈 없이도 사는 법을 보여주겠다면서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현수 씨는 딸아이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 씨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창피해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었죠. 당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딸인 지우 씨가 돈 때문에 행복하길 바란 적이 없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수 씨가 어제 전화하셨습니다. 지우 씨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준비됐다고 했어요. 현수 씨 통장에서 인출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 봉투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재는 말없이 지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5천만 원을 전액 변상했습니다. 박선영 고객은 고소를 취하었고 회사는 그녀를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돈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은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6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폐지를 정리하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지우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현수는 침대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황급히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아빠, 눈 떠요. 제발, 제발 눈 떠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지우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혈압도 높고 허리 디스크도 심하여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만져보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곳곳에 상처가 난 손.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현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 사신 건데 저는 아빠를 창피해했어요. 회사도 그만두려고요. 이제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알았어요. 아빠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 너가 좋아하는 일이니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 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에게 너무 무례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죠. 지우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두었던 겁니다. 현수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기 쉬운 거야. 나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 하고 말했어요. 사흘 뒤 현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지우는 작은 방을 완전히 새 단장에 두었어요. 새 침대와 책상,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아빠, 이제 폐지 줍지 마세요. 아빠 돈은 아빠가 쓰세요. 저는 제 돈으로 살게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현수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업무 방식을 바꿨어요. 고객들에게 무조건 비싼 제품을 권하는 대신 정말 필요한 제품을 추천했죠. 실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숨기지 않았죠. 어느 가을 저녁 세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준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후배들한테 장인어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현수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문틈으로 아버지가 낡은 가죽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가방 속엔 여전히 8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지우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태도였으니까요.